동서독의 자매 결연의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특징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이제 한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도시 자매 결연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대도시에서 시작해서 중소도시로 확대되는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동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도시가 이제 생활 수준도 높고 인프라도 잘 돼 있어서 동독에 이제 주민들이 오게 되면 뭐 그런 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고요. 아무래도 중소도시는 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서독의 경우에 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도시가 더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자체가 41개, 그리고 기민당,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한 15개 지자체가 이제 동독과 자매 결연을 체결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동독 입장에서 이념적으로 보수당보다는 좀 사민당을 더 선호할 수밖에 이제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도시 자매 결연을 체결할 때 그냥 아무 도시나 이렇게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뭐 역사적인 공통점, 그리고 문화적인 혹은 경제적인 좀 공통점이 있는 도시끼리 연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는 과거 옛날 역사적으로 이제 한자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상업 도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동맹에 소속된 그 항구 도시끼리 뭐 자매 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석탄 철강 도시, 혹은 뭐 국제적으로 유명한 국제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 그런 도시들끼리 뭐 자매 결연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또 문화적인 유사성으로 보면 가톨릭이 강한 도시들끼리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 도시들 간에 이제 자매 결연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뭐 2차 대전 때 아주 많이 파괴된 그런 역사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도시, 그리고 또 뭐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접경지대에 있는 그런 접경 도시들끼리 자매 결연을 체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 데 대해서는 국제적인 요인도 있고 뭐 국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교류 협력에 활성화된 국제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국제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의 이제 개혁 외교인데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이제는 개혁, 개방을 표방하게 되고, 1985년도에 소련 공산당 대회를 개최를 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수준에서도 국제 협력을 할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은 소련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뭐 소련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위성 국가였던 동유럽 모든 국가들에게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독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독과의 어떤 도시자매 결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독 간의 최초의 도시자매 결연이 1986년도에 체결됐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국제정치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그 1년 전인 1985년도에 소련 공산당에서 지방 수준의 국제협력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허용하고 1년 만에 동서독 간의
도시자매 결연이 성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동서독 간의 관계도 변화했고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동독이 체제 유지에 대한 이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1987년도에 제4차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의 정상회담은 주로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독 입장에서는 동독을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에서 동독의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태도를 좀 바꿔서 1987년도에는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요. 당시 동독의 호네카 공산당 서기장을 초청을 해서 동독의 국기도 개양하고 그리고 동독의 국가도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독 입장에서는 이제는 마치 이제 법적으로도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고 동독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성명문 내용에 지자체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동서독 간의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보다 더 이제 심화된 이제 교류 협력이 이제 약속이 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 바로 동독이 이렇게 체제에 유지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87년도에 서독의 본에서 국가정상회담도 개최했지만 불과 2년 후에 서독이 붕괴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체제를 반드시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의 내부적 요인, 특히 이제 동독의 내부적 요인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독의 자유화 정책입니다. 점차 동독 내에 정치적인 불만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반체제 인사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고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국내적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방안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추진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독으로 자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해서 이제 동독 사회도 보다 더 좀 자유로운 사회다, 좀 살만한 사회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다라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요. 또 동독 정부의 인식도 좀 변화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서독과의 교류 협력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인식을 바꾸어서 그것을 서독 주민에게 다가가서 좀 평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동서독의 군사 안보 관계는 남북한과는 좀 다른데요. 남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이 끊임없이 이제 도발하고 안보적인 위협을 가하고 북핵 개발하는 반면에 동서독의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에 대한 군사 안보적인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을 보더라도 동독의 병력은 20만이 채 되지 못했고 서독은 거기에 비해서 한 50만 명 정도 되었고요. 경제력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독은 서독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독은 서독이 나치 정권의 후예라고 비난하면서 서독이 그런 제국주의적으로 동독을 침략할
될까봐 좀 우려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서독 주민들에 대해서 평화 공세를 펼치고 동독은 평화를 애호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는 데에 아주 뭐 적극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동서독 자매도시 간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뭐 이렇게 이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협정이 체결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연간 공동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교류 행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정문 체결을 보게 되면 주로 동독의 의지에 의해서 이 체결이 성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독은 적극적으로 자매도시 체결을 하고 싶어 하는 데 비해서 동독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동독이 오케이 하면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정문 체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 1차 협상에서는 동독 대표단이 이제 서독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독 대표단이 서독으로 온다는 것 자체는 벌써 이 협정 체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동독에서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1차 협상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협상에서는 서독 대표단이 동독을 방문해서 최종적인 합의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명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최종 타결 단계에서는 동독의 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서독을 방문하고 공식적인 협정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축하 뭐 행사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자매 결연은 공산당 최고 지도자의 결정 사안이었다. 그래서 서독의 경우에는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었지만 동독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산당 지휘부의 이제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장애물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최초의 자매 결연도 공산당 서기장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장애물은 동서독 간의 협력 의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서독은 이제 순수한 민간 교류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동독은 이것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협정문을 작성할 때 사실은 뭐 지자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중앙정부의 외교에서는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주권 보장이라든지 평화라든지 군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협정문에 이제 동독이 이제 넣으려고 이렇게 시도함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뭐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류 협력을 이행하는 단계에서도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계는 바로 동독의 비밀 경찰, 슈타지라고 부르는 비밀 경찰의 이제 감시와 통제가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래서 협정문 사전 검토도 이 비밀 경찰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서독 방문단을 구성할 때에 이제 서독으로 가는 동독 주민들 중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서독에 가서 정치 선전을 잘할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이 이제 동독 방문단에 포함될 수 있었고, 또 동독 가기 전에 사전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서독 체제에 대한 이제 비판 교육도 하고, 또 동독의 어떠한 방식으로 동독 체제를 가서 선전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도 교육하고 했고요. 서독에서도 호텔이나 기타 공공 숙박 시설에서만 묵을 수 있었지 개인 홈스테이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았고 늘상 방문단에는 슈타지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동서독 간의 어떤 상호 방문 행사는 1년에 그 지자체 간에 많아야 5번, 보통 한 3번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